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파견된 공보위 명단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의료계 커뮤니티에는 군의관과 공보위에게 진료를 거부하라는 지침글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을 둘러싼 논란에 더불어민주당이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하면서 여당이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치 공작이라며 이종섭 대사 임명 철회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저출산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사교육비 지출이 지난해 27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 사교육비가 큰 폭으로 늘면서 평균 증가율도 4.5%로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재력가 행세를 하며 접근한 여성들에게 신체 촬영물을 건네받아 온라인에 퍼뜨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유층 정보를 활용해 부자 행세를 했지만 검거 당시 남성의 집은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YTN 뉴스앤 이슈 이어갑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이어지면서 이번엔 파견 공보위 명단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오늘 대한의사협회 간부를 재소환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파견 공보위 명단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요? 네, 정부는 일선 현장을 벗어난 전공의들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이 100여 명을 병원에 파견했는데요. 인터넷 유명 커뮤니티 3곳에 파견 공보위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이름은 지워진 상태로 소속 등이 적힌 명단입니다. 그러자 지난 12일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해 업무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는데 게시글 작성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강제수사 또한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의사와 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매지스태프에는 이른바 사직 전 전공의 지침글을 비롯해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의 실명이 담긴 리스트가 올라왔는데요. 경찰은 전산자료 등을 숨기려 한 혐의로 매지스태프 임직원 2명을 어제 입건했고 이 가운데 1명은 소환조사까지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매지스태프에는 어제 이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들을 상대로 진료를 거부하라고 종용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지침글은 현재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집행부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오늘 오전 10시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경찰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겨 대학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그제 한 차례 소환해 14시간 가까이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불과 이틀 만에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는 겁니다. 박 위원장은 지난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집단사직은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지 지시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개별적이고 정의로운 자발적인 사직 운동은 전공의들 자체가 전공의 협의회 대표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비대위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선배들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저항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은 조사할 분량이 많아 추가 조사가 불가피했다며 재소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도 지난 8일에 이어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을 위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과 같은 날인 그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김태구 의협 비대위원장은 내일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이어 면허정지 통보를 받아든 전공의들이 ILO 국제노동기구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강제노동을 금지한 협약 ILO 29호를 위반했다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그래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공의들이 국제노동기구 ILO에 발송한 서한입니다. 정부가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하며 업무 복귀 압박을 하고 있다. 이 근거가 된 의료법 조항은 ILO 29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전공의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며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전공의들이 내세운 ILO 29호는 뭘까요? 바로 모든 형태의 강제 근로를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생존 등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 사항은 예외로 두고 있는데요. 때문에 정부는 정부 조치가 협약의 예외에 해당해 전공의 측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해왔습니다. ILO 제29호 협약 관련해서는 정부는 이 업무 개시한 명령이 ILO 29호 협약에 적용 제외에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 또는 재난 위기가 인구 전체나 그룹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제한된 상황에서 이제 적용된다, 이런 표현이 ILO 일반 조사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ILO 29호를 둘러싼 입장 차이, 2년 전 화물연대 파업 때도 있었습니다. 당시 화물차 기사들은 과로 예방을 위해 표준 운임을 보장하라며 안전운임제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는데요. 화물연대가 파업하자 정부가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에 화물연대는 이때 29호 강제노동 금지 조항을 근거로 ILO의 개입을 요청했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ILO로부터 며칠 만에 즉시 개입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정부는 이 개입이란 절차 자체가 의견 조회 단계 이상의 의미는 없다며 해당 사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ILO에 전달하는 것으로 일단락됐습니다. ILO가 즉시 개입을 결정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 조치를 막을 방편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입니다. 정부는 이번에도 전공의 단체가 요청한 개입 자체가 정부의 의견 전달 이상의 의미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 사태 해결책은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대기가 정체하면서 이번 미세먼지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미세먼지 현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공기가 다소 탁했는데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오늘 오전 제주와 호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가 답답했습니다. 오전 한때 충남 공주시 탄천면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79 마이크로그램, 경기 광주 곤지암 지역도 73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평소보다 두세 배 이상 높았습니다. 지금은 강원과 충청, 영남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회복했지만 인천 50, 경기 43, 서울 42 마이크로그램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이 대기가 정체하면서 유입된 스모그의 자체 오염물질이 계속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역은 주의보 수준까지 오염물질 농도가 치솟을 가능성도 있어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토요일까지 이어진 뒤 일요일부터 비와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해소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저출산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사교육비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사교육비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넘으면서 3년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 사교육비 총액이 8% 넘게 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좀처럼 줄지 않는 사교육비 상승 다시 한번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지난해 초중고 학생 수는 521만 명으로 한 해 전보다 7만 명, 1.3%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초중고등학생 사교육비 총액은 4.5% 증가한 27조 1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때 19조 원대로 감소했던 사교육비는 다시 3년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증가율을 물가 상승률 이내로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겁니다. 특히 고등학생 사교육비 총액이 7조 5천억 원으로 8.2%나 늘면서 7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의대 열풍과 킬러 문항 배제 논란으로 수능 출제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황금돼지 뒤로 출생아가 늘었던 2007년생들이 지난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영향도 있습니다. 사교육을 안 받는 학생을 포함해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 4천 원으로 5.8%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고등학생이 49만 1,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승률도 6.9%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6.8%인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들만 놓고 보면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55만 3,000원으로 5.5% 늘었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월 평균 74만 원, 특히 서울에 사는 고등학생은 98만 8,000원으로 10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사교육비 지출은 소득이 높을수록 맞벌이 가구일수록 자녀가 한 명일수록 많았습니다.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67만 1,000원에 이르렀습니다. 성적별로 보면 상위 10% 이내 학생은 61만 6천 원, 하위 20%는 33만 6천 원으로 성적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유아와 재수생의 사교육비 지출 내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경남 통영시 욕지도 인근 바다에서 11명이 탄 어선이 침몰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오늘 새벽 4시 15분쯤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8.5km 해상에서 11명이 탄 139톤급 쌍끌이 저임난 어선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통영해양경찰서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한국인 4명, 외국인 7명 등 승선원 11명 가운데 10명을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10명 가운데 한국인 선원 3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다른 1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등장하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보복 협박 혐의 등을 받는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유명 축구선수인 황 씨의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확산할 것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SNS에 게시해 광범위하게 유포됐다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지만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석광 전 울산시 울주군 부군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부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서 전 부군수는 지난 2022년 2월 저녁 모임에 참석해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고 유권자 19명의 식대 40여만 원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1월 진화 작업 도중 소방관 2명이 순직하는 큰 불이 났던 경북 문경시 신기공단에서 이번엔 다른 공장에 불이 나 4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강원 춘천시에서도 건물 화재로 1명이 다쳤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이준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캄캄한 어둠 너머로 불빛과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경북 문경시의 한 폐기물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난 1월 말 큰 불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하는 사고가 났던 신기 산업단지에서 한 달 반 만에 또다시 화재가 난 겁니다. 소방당국은 폐비닐 등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불은 4시간 20분 만에 꺼져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현장 노동자 3명이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강원 춘천시 신부급에 있는 한 층짜리 건물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불은 50분 만에 꺼졌지만 현장에 있던 40대 남성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의 용도와 화재 원인,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엔 경남 사천시 향촌동에 있는 신앙만 야적장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야적장의 그물 등 어구 일부가 불에 타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재력가 행세를 하며 접근한 여성들에게 신체 촬영물을 건네받아 온라인에 퍼뜨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가진 재산이 거의 없었지만 해외 영화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부유층 관련 정보를 범행에 활용했습니다.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작은 방 안에 먹다 남은 과자 봉투 등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어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잠옷 차림을 한 젊은 남성이 집에 들이닥친 경찰관들을 향해 손사래를 칩니다. 여성들을 상대로 돈을 가로채고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건네받아 온라인에 유포한 20대 A씨입니다.
A씨는 재력가를 상대로 성상납을 중개한다며 SNS로 여성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여성들이 제안을 승낙하면 재빨리 다른 계정으로 옮겨 재력가 행세를 이어갔습니다. 여성들의 환심을 사는 데 성공하면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건네받아 온라인에 올리거나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또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피해 여성들에게 수백만 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기도 했습니다. A씨가 부를 과시하기 위해 SNS에 올린 고가의 외제차와 사치품 사진은 모두 도용된 것. 실제로는 변변한 직업 없이 단칸방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을 속이는 데 쓰인 부유층 관련 정보는 해외 영화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것이었습니다. 최근 재력가와 유명인을 사칭하여 성착취 및 금품을 편취하는 유형의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SNS 등으로 접근하는 사람을 의심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A씨가 온라인에 올린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한 7명도 함께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네, 올해부터 국가직 공무원인 소방관들에게 동료 평가가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함께 불을 끄고 환자를 구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동료 평가 도입이 자칫 현장 안전을 위협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소방관들은 올해부터 동료의 업무 성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같은 부서에서 일한 근무자들이 무작위로 선정돼 동료의 실적과 직무 수행 능력, 태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현재 한창 진행 중입니다. 동료 평가 내용은 지나친 비방과 비난을 제외하고 당사자에게 공개됩니다. 결과에 따라 등급은 4단계로 매겨지고 성과급 지급의 일정 비율 반영됩니다. 상급자의 하향식 평가를 보완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를 통해 역량과 성과를 판단할 수 있게 인사혁신처가 전체 국가직 공무원에 처음 의무화했습니다. 경찰에선 지난 2007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소방관 사이에선 업무 특성을 이유로 우려가 나옵니다. 화재나 구급 현장에서 반드시 짝을 지어 근무해야 하는데 동료 평가 결과로 협력과 신뢰가 깨져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천도 들어가는 화재 온도에 올라가는 화재 현장에 들어가는데 얘가 잘했네 못했네를 평가한다는 거는 서로 죽자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한마디로 뭐 이간질 시킨다고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죠. 동료 평가가 직원 사이의 경계심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흘러가면 화재 진압 등 시간을 다투는 업무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팀워크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방향이고요. 저희 내부 게시판에도 현재 지금 반영된 동료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게시가 되고 있고, 소방청은 처음 도입된 만큼 일부 우려가 예상된다며 동료 평가가 마무리되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력을 깬다는 걱정에 대해선 동료끼리 부족한 부분이 뭔지 파악할 수 있어 팀워크 향상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방관들은 우려를 개선하기 위해 업무 특성을 고려한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서울 마라톤 대회 개최로 오는 17일 광화문 광장에서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차량 통행이 순차적으로 통제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새벽 5시 반부터 오전 9시까지 마라톤 대회 집결지이자 출발지인 세종대로 구간 양방향 차로를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날 아침 7시 50분쯤부터 오후 1시 반까지 대회 도착지인 잠실역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올림픽로의 차량 통행도 통제됩니다. 이외에도 마라톤 경기 코스인 을지로와 청계천로, 송파대로도 오전 한때 통제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호남에서는 처음으로 20번째 민생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민생 토론회를 열게 됐습니다. 무안의 최근 역사를 살펴보면 지역 현실에 맞는 행정, 건설, 교통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무안은 2005년 전남도청 이전과 함께 남학 신도시가 개발되고 2007년 무안국제공항이 개항하면서 지역 발전의 새 길이 열렸습니다. 도청 이전 20년 만에 무안은 명실상부한
전남의 대표 도시이자 대한민국 선왕권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역을 찾아 민생 토론회를 여는 이유도 지역 맞춤형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호남은 지금 미래 산업의 전진 기지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맞는 발전 방안을 찾아서 속도감 있게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선거 때부터 호남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전남의 현실에 맞는 발전 방안과 전남의 민생을 일으킬 정책들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무 호남 시무 국가. 임진왜란 때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 정부도 전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먼저 전남의 생활권을 확장하고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가 교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영암에서 광주까지 47km 구간에 약 2조 6천억 원을 투입하여 독일의 아우토반과 같은 초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세부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대선 때 광주에 와서 또 전남과 광주 시민들께, 전남 도민들께 드린 약속입니다. 이제 자율형 주행차가 우리가 많이 쓰게 되면 광주 송정부터 시작해서 전남 영암까지 초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자율형 주행차에 영암 F1 경기장까지 자율형 주행차의 테스트 베드로 쓰겠다고 이렇게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서남권을 더욱 많이 찾게 되고 전남 관광이 크게 활성화될 것입니다. 또한 이곳을 미래차, 자율차 관련 기업들이 실증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관광과 비즈니스를 한꺼번에 잡는 교통 인프라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건설 중인 광주 강진 고속도로에 이어서 예타 중인 강진 완도 고속도로 건설도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주에서 강진을 거쳐 완도까지 고속도로로 연결을 해서 관광과 비즈니스에 더욱 활력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라선 고속철도가 속도가 낮아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우선 전라선 고속철도 개선에 1조 원 이상을 투입해서 속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호남 내륙인 익산부터 남쪽 해양인 여수까지 180km 구간을 고속철도망으로 연결해서 지역을 더 빠르게 연결하겠습니다. 이러한 고속교통망이 확충되면 전남 남해안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전남 관광과 미래 산업 발전에 큰 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 인프라 확충과 함께 전남의 산업 인프라 혁신과 미래 산업 육성에 더욱 힘을 쏟을 것입니다. 먼저 광양항 자동화 항만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세계 주요 항만들은 이미 전 영역에서 자동화 항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항만 시스템은 아직 부족한 수준입니다. 저는 선거 때와 또 그 이후에 광양항을 2번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항의 시설들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광양항에서 추진 중인 7천억 원 규모의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을 통해 물류를 효율화시키고 핵심 장비의 국산화를 통해 관련 산업도 함께 육성하겠습니다.
향후 개발되는 항만에도 지속적으로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광양항의 항만 경쟁력을 국제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어제 경남 사천에서 우리 전남 지사님 또 대전 시장님, 경남 지사님을 모시고 우주 경제 또 우주 클러스터 삼각 체계 출범식을 했습니다. 전남을 대한민국 우주 산업의 거점이자 아시아의 우주항 스페이스 포트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이 우주 산업이고 그 거점 삼각 체계 중에 하나가 전남 고흥입니다. 정부는 작년 8월 6천억 원 규모의 우주 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계 구축 사업에 예타를 면제한 바 있습니다. 고흥 발사체 특구에 민간 발사장과 조립동을 구축해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도 원활하게 상업적 발사를 할 수 있게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발사체 기술 사업화 센터를 건립해서 사업화와 시험 평가, 인증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발사체 관련 기업에게 넉넉한 입주 공간을 제공하여 고흥을 우주 발사체 산업의 거점으로 키울 것입니다. 50여만 평에 달하는 고흥 우주 발사체 국가 산단의 신속한 건립을 위해 예타 면제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또 2차 전지와 콘텐츠 분야의 발전 가능성이 큰 광양과 순천에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남의 농축산업도 차세대 국가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안과 한평 지역에 AI 기반의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지구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서 농축산업의 첨단 산업화를 이끌겠습니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혁신, 기술 고도화를 통해 미래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실증을 거쳐 스마트팜과 같은 생산 현장에 즉각 적용될 수 있도록 연계 시스템을 원활하게 구축할 것입니다. 농축산업이 고소득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기술을 활용한 농업 분야로 들어오게 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라 농촌의 활력을 되찾게 하겠습니다. 또 검은 반도체로 불리우는 K푸드이자 국내 수산물 수출 1위인 김을 전남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김 수출은 작년에 최초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국의 김 생산량의 78%를 전남이 담당하고 있어서 도민들의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목포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에 1,200억을 투입해서 가공, R&D, 수출 지원을 통해 전남의 수산식품 산업을 키우겠습니다. 또 나주에 있는 수산물 가공 유통 시설을 타 지역에도 추가로 건립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산지의 신선한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중간 유통 과정을 대폭 단축해서 어민들이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 체계를 선진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국의 불법 어업 행위를 막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척 어선을 활용하여 중국의 불법 어구를 상시적으로 철거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서해안의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중국의 불법 어업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바다 영토 주권을 지키고 전남 어민들의 수산 자원을 지키겠습니다. 전남의 관광산업과 문화산업도 새롭게 업그레이드 할 것입니다. 남북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으로 전남에
1조 3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보성, 차밭, 여수 바다, 신안섬, 진도 민속과 같이 전남 도시들이 지닌 특색 있는 문화를 잘 융합해서 관광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서 세계적인 관광 자원이 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특히 작년 12월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된 순천시와 진도군이 대한민국 문화 관광 산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세계적인 정원 도시로 자리 잡은 순천을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는 문화 콘텐츠 산업 중심 도시이자 지방시대의 대표 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순천만 정원 박람회에 참석을 했을 때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문체부의 지시에서 올해 예산에 193억 원을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제작 기업들과 복합 문화 공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조속하게 조성해서 K-디즈니의 핵심 인프라로 키울 것입니다. 콘텐츠 코리아 랩과 콘텐츠 기업 지원 센터가 콘텐츠 기업들의 제작, 투자 유치, 글로벌 유통, 홍보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과 산업의 혁신 토대 위에 전남의 인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도 정부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방 교육의 품질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2월 광양, 나주, 목포, 무안, 신안, 영암, 강진을 비롯한 7개 기초단체가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고교, 대학, 공공기관의 연계해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와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를 지원할 것입니다. 광양의 신소재, 나주의 에너지, 목포, 무안, 신안의 해양 관광, 영암, 강진의 미래 농생명 산업 등 각 지역의 발전 전략과 밀접한 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전남에서 키운 인재들이 전남에서 일하고 전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시키겠습니다. 저는 2003년에서 2005년까지 광주에 근무하면서 주말이면 호남 지역 전체를 이렇게 많이 둘러보고 살폈습니다. 그리고 많이 정도 들었습니다. 2005년에 제가 광주에서 떠날 때 대표로 전별사를 했는데 전별사를 다 읽지 못할 정도로 호남에 많은 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2023년 2년 연속 5.18 기념식에 모든 정부 구성원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목포 체전을 비롯해서 수시로 호남을 찾았습니다. 오늘 김영록 지사를 비롯해서 많은 전남 도민들과 기업인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과 함께 전남을 바꾸고 크게 발전시킬 것입니다. 전남의 혁신을 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의견을 기탄 없이 많이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님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사건이라고 아세요? 사건.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양당은 모두 막말 비상령이 내려졌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서울 강북을 지역구 후보로 공천된 정봉주 전 의원의 막말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이른바 목발경품 발언에 대해 민주당이 발언과 사과의 진위를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했고 정 전 의원은 자숙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을 탈당한 새로운 미래 홍영표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러한 사태가 참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뭐 거기다 그러니까 뭐 정청래 최고위원이라든지 정봉주 이런 분들이 다 이번에 이제 정말 민주당의 새로운 중심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죠. 네. 아마 저는 그 외에 얼마나 더 많은 이 막말과 이 정말 이 적대적인 언어, 증오의 언어 이런 것들을 아주 한 대표적인 정치인 아닙니까? 네, 저는 박용진 의원 같은 사람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정봉주 같은 사람이 이렇게 민주당 후보로 되는 그게 민주당 현실이다. 그래서 제가 참담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5.18 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된 대구 중남구 이 도태우 후보의 공천 유지 결정으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도 중도층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으로 간 이상민 의원도 이번 도 후보의 공천 유지 결정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거 문제도 지금 당이 5.18 문제나 이런 것들은 확고하게 입장을 정하고 있고 확고하게 정할 정도로 국민적 그런 어떤 반응도는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공당의 어떤 후보나 또는 입장으로 나오게 될 경우에는 그 파급력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후보의 그 발언은 매우 부적절을 한 것이고요. 그분이 사과가 진정성이 있냐 라는 측면만 볼 것이 아니고 당의 전체가 그 입을 손실, 타격 이런 걸 생각한다면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저 제안대로 이거에 대한 재검토가 아주 엄중하게 내려졌어야 됐다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1호 공약으로 이른바 한동훈 특검 발의를 내세웠죠.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로지 그릇된 복수심으로 정치에 나선 것 같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는데요. 조국 대표도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검사 시절에 내세웠던 구호,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을 본인에게도 적용해보라며 그렇지 않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내로남불이라고 저격했습니다. 저는 이게 그 복수를 한다, 한풀이다 하는데 그 정치라는 게 무슨 개인의 복수고 개인의 한풀이겠습니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검사 시절에 내세웠던 구호를 그대로 본인에게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지 않다면 내로남불인 거죠. 지금 장동혁 사무총장이 도둑이 몽둥이를 든다고 운운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는 가장 큰 도둑이 누구입니까? 전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큰 도둑인가를 먼저 지켜보고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장동혁 사무총장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는 가장 큰 도둑이 누구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그분들에게 몽둥이를 들어야 합니다. 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오히려 조국 대표가 내로남불의 상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인들은 누구나 상징 자본이 있는데 조국 대표하면 떠오르는 건 내로남불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전 장관 이제 정치인이죠. 명백하게. 그분이 상징하는 상징 자본은 전 한 가지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을 상징하는 정치인이 지지를 받고 국회의원이 되고 법사위나 교육위에 가서 앉아 계신다. 과연 뭘 의미할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부끄러운 일을 했어도 2심까지 유죄가 나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나라다. 도대체 원칙은 어디 있고 상식은 어디 있고 가장 결정적으로 양심이란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정말 강한 한 줌도 안 되는 강한 지지자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가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출국 금지 해제 논란과 관련해 차규근 전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거짓 발언을 했다며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차 전 본부장은 어제 CBS 라디오에 출연해 법무부가 이 대사의 출국 금지 이의 신청을 인용한 건 지극히 비정상적으로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 금지에 이의 신청을 인용해 준 사례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요 인물의 출국 금지가 이뤄지면 정보 보고를 작성해 장 차관, 민정수석실까지 보고했다며 인사검증에서 출국 금지 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다는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2019년부터 5년간 수사기관의 출국 금지에 대한 이의 신청 6건을 받아들였으며 이 가운데 3건은 차 전 본부장 재직 기간에 인용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사의 출국 금지 당시 관련 정보 보고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법무부 장 차관이나 대통령실에 일절 보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중국의 수도 베이징 근교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 사상자가 3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관영 CCTV의 현장 취재마저 통제되면서 중국 기자협회가 이례적으로 항의 성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현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먼저 하루 사이 사망자 수가 많이 늘었다고요? 네, 어제까지는 사망자가 2명이라고 발표했는데 밤사이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부상자는 26명에서 1명 더 추가됐습니다. 합쳐서 34명 사상, 구조 작업이 마무리된 어젯밤 11시 기준입니다. 베이징 근교인 허베이성 사너시에서 폭발 사고가 난 건 어제 아침 7시 55분쯤이었습니다. 상가 1층에서 가스가 터졌는데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4층짜리 건물이 뼈대만 남았습니다. 주변은 폭격을 당한 듯 아수라장이 됐고 당국은 반경 500m를 통제한 채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네, 그런데 지나친 취재 통제 때문에 중국 기자협회가 이례적으로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고요? 네, 먼저 어제 중국 관영 CCTV의 현장 생중계 보도화면 함께 보실까요? 现场呢，我们能够看到来自这个应急消防和公安的力量呢，也正在介入。太危险了，太危险了，不能用了。 네, 보안 요원들이 이 외신은 물론 관영 매체의 취재까지 가로막는 장면이 고스란히 전파를 탔습니다. 또 CCTV 기자 3명이 10여 명의 에워싸인 채 취재 현장에서 밀려나는 장면도 인터넷에 올라왔는데요. 중국 기자협회는 보도자료 한 장이 현장 취재를 대체할 수는 없다며 이례적으로 항의 성명을 냈습니다. 여론이 나빠지자 지역 당국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대피를 권하는 과정에서 거친 행동이 나왔다며 사과했습니다. 네, 중국에서 이런 가스 폭발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네, 지난해 중국 매체들이 보도한 가스 관련 사고는 모두 61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4억 인구 대국의 인구 밀도도 높은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2022년 가스 사고가 78건이었던 것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LPG 가스통 사용 비율이 높은 중국, 낡은 설비에서 가스가 새면서 폭발이나 중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전 불감증이나 사용 부주의도 주요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작년 6월 닝샤의 고깃집에서 가스통을 갈다가 폭발이 일어나 38명의 사상자를 낸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결혼 앞둔 분들이 거의 빼놓지 않고 준비하는 결혼 상품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런 결혼 관련 품목과 서비스 가격, 업체마다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습니다. 발품을 팔아 여러 곳을 직접 방문해보고 비교해야 그나마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 업체들 보통 결혼 상품의 구성이나 가격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로는 가격을 알 수 없고 직접 방문하고 상담해야만 알려주는 시스템인데요. 간단한 옵션 하나만 추가해도 요금이 불어나는데 예상치를 웃도는 계산서를 받을 때도 많습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결혼 서비스업에도 가격 표시제가 도입됩니다.
결혼 서비스 업체는 웨딩 플래너 섭외, 드레스 임대, 스튜디오 촬영, 예식장 대여 등 상품 품목과 서비스 방법 등을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결혼 서비스 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 조사도 2026년부터 시행됩니다. 웨딩 플래너, 즉 결혼 준비 대행업체에서 요구하는 과도한 위약금, 불리한 면책 조항 같은 계약 피해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 표준 약관도 만들 예정입니다. 정부는 예식을 치를 수 있는 공공시설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곳에서도 결혼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예식장은 민간 예식장보다 저렴해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또 원하는 대로 식장을 꾸밀 수 있어서 특색 있는 결혼식도 가능해집니다. 당장 내년부터 한국소비자원 가격 정보 사이트인 참가격에 스드메 가격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합리적인 결혼식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햇살에 봄 기운이 가득 느껴집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낮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면서 4월 초에 해당하는 봄 날씨가 나타나겠는데요. 다만 포근한 가운데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밤사이 유입된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현재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호흡기에 안 좋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오후에 외출하신다면 미세먼지용 마스크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전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기가 정체하면서 또 스모그가 더해지고 오늘 중부와 경북 지역에서는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대기 정보를 잘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동해안을 중심으로 메마른 날씨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오늘 오전부터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 밤부터는 순간풍속 초속 25m 안팎의 강풍도 더해질 전망입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위험성이 크니까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높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15도, 광주 16도, 대구는 18도 예상됩니다. 이후 주 후반까지 날씨는 점점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특히 주말인 모레는 서울 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면서 고온 현상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다만 주말 오후 호남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휴일에는 충청 이남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이 포근한 봄 날씨에 한결 가벼운 옷차림을 한 시민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면서 해가 지는 퇴근길 이후에는 날이 금세 쌀쌀해지니까요. 입고 벗기 쉬운 겉옷으로 체온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